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유아교육 개론 강의를 맡은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 지점에 서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다져보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2차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1년 바로 선생님들의 선배들, 임용의 선배죠. 임용의 선배들은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 목요일에 2차 시험을 모두 마치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일에 있을 최종 발표만 남기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 1년이에요. 1년의 시작에 서 있는데, 1년이 선생님들이 또 연배가 다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요즘엔 어린아이들도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1년이 정말 길다면 길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좀 쏟아 부어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확 쏟아 부어서, 이제 진짜 좋은 결과를 좀 바라보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임용 가이드라든지 이제 임용 시험이 어떤 거고 내가 왜 이 시험을 보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다짐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최종에서는 멘탈로 이제 결판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지, 왜 합격하고 싶은지, 합격한다면 내가 어떤 유치원 교사가 될 건지, 가족 구성원이 될 건지, 기타 등등의 다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 또 알겠지만, 제가 이제, 2022학년도 서울 수석 누구, 경기 수석 누구, 강원, 충청 수석 누구, 이런 식으로 본인 책상 앞에 써 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피치한 게 개강이지만, 시대와 사회가 이런 관계로 제가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주. 그래서 이렇게 공부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멘탈 관리도 같이 하면서 하시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2차 때 만나요. 2차 때 얼굴을 뵙게 되는데 그 전에도 언제든지 제 카페에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내면 선생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카페나 아니면 제 메일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기가 어때요?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논술도 시작하면은 첨삭도 꼭 받으시고요. 정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1년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한 달 한 달을, 일주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1, 2월 동안에는 유아교육 개론이라는 과목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론은 제가 이제 동문사라는 출판사에서 유아교육 개론 1권하고 2권을 이제 집필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책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올해 2021학년도 기출 문제는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해당하는 부분에 참고 자료, 추가 자료로 해서 프린트물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들 해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권이 나갈 건데요. 그래서 1, 2월에는 이 개론이 나가고, 그 다음에 3월부터 3, 4, 5, 6월까지는 신의사, 예자 5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달라요, 시작점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 이제 시작하면 돼,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 한번 등록해보자 하고 시작한 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시험 준비 어떻게 1년을 하시면 좋은지, 또 첫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 개론을 1월에서 2월까지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전까지는 뭐 재수, 삼수이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을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학에서의 3년 혹은 4년 혹은 다른 전공하고 뭐 대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교육이 다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의 과목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치원 교육 과정 안에 선생님들이 전공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월, 2월에는 개론. 그래서 지금부터 볼 부분이긴 한데 이 개론에서는 어떤 걸 배울지 제가 조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강론이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 안에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영역, 신의사 예자라고 하는 5개의 영역 포함해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는 체육교육, 동작교육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의사소통 영역에는 언어교육, 문화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영역에는 뭐 지리교육, 역사교육, 경제교육, 뭐 도덕성, 사회성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사회관계. 그리고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음악교육, 그 다음에 미술교육, 그 다음에 움직임교육이라고 하는 동작교육. 신체하고 좀 중복되지만 그렇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까지 모든 과목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보신 적이 있겠고 규칙문제를 봤겠지만 A형 8문제, B형 8문제. 근데 8문제지만 한 문제에 5점씩. 그래서 40점, 40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16문제지만 하여간 80점짜리잖아요. 전공이. 그랬을 때 이 신의사 예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안에 교육과정 자체에 총론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7, 8월 문제 풀고 영역별로, 그 다음에 9월, 10월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짧은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공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공이 80점이라면 이제 논술도 또 20점짜리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논술은 아시듯이 쓰는 건데요. 뭐 쓸 수 있는 내용이 알아야 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2021학년부터는 또 논술 원고지 형식이 없어지고 줄글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써보게 될 텐데 1, 2월에는 개론을 좀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3월부터 5월짜리 기초,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짜리 심화 이렇게 해서 논술 커리를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월, 10월에서는 아까 모의고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때는 전공과 논술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압축되고 짧게 잘 끝나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양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 지금 이제 여기 시작점에 딱 서 있는 건데요. 1, 2월이 짧잖아요. 또 7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교재 이미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물 아니고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계속 여러 번 읽으세요. 다독.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1월 한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제 책 가지고 벌써 저 7독했어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결론은 어떻겠어요? 초수로 그해 합격. 그래서 이 상징적이죠. 7회독 했다는 게 1월에 7회독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페이스 잃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최종까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그렇게 해서 시험 날까지. 그래서 시험은 보통 11월
2주, 3주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그랬는데 뭐 시험이 미뤄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말도 있었지만 미뤄지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1주, 2주, 3주 중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1월부터 요 상반기는 계속 그냥 공부해요. 머릿속에 계속 넣는 것. 그 다음에 3월 초부터 조금씩 써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3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쓰게 되죠. 그러다가 논술로 쓰고 또 기출도 풀어보고 하다가 7, 8월에는 딱 정리를 하면서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계속 영역별로. 이 1월부터 6월까지 배웠던 것들을 7, 8월 2달 동안에 확 정리를 하면서 또 문제도 풀어보고 또 기출문제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교재에 실어놔서 같이 볼 거지만 또 연도별로 또 영역별로 다시 한번 또 다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안내 다시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이 써주신 합격 수기도 한번 읽으면서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요. 29페이지에 있는 차례부터 보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1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챕터 6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과정, 유아교육 과정의 접근법과 유형,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육 과정의 구성, 이런 거 다 2학년 초? 그쵸? 유아교육과 2학년 초? 뭐 요럴 때 거의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뭐 그렇구나,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을 텐데 뭐 확 묶어가지고 한 과목씩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웠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한 챕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확 말씀드린 건 시험 비중에 따라서 또 이 진도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 이 4챕터 정도까지는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분량이 많지만 시험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나온다면 4.5점은 배점이 되는, 복잡하지만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발달 이론, 유아교육과 발달 이론, 발달 심리 포함해서 이것도 한 과목짜리잖아요. 6개월짜리. 그래서 이것도 한 챕터로 해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에 관련된 사상사들,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유아교육 관련 사상사들까지. 그래서 1권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에 가서 놀이.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유아교육계는 놀이가 난리예요. 놀이 중심, 유아 중심. 이게 새 교육과정,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새 교육과정 캐치프레이즈로 딱 걸어놓은 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놀이에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놀이도 한 과목으로, 이거는 뭐 한 학기 혹은 1년까지도 배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놀이 한 챕터, 그 다음에 부모교육도 한 학기짜리 과목이죠. 그래서 부모교육도 한 챕터로, 그래서 한 주, 아까 앞에 본 부분도 한 주 나가게 될 거고요.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맥락으로 교사론까지. 그래서 앞서 이렇게 확 묶어서, 그리고 발달이론, 그리고 사상사,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 여기까지, 교사론까지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챕터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아동복지라든지 통합교육. 그래서 이거는 장애아 통합, 또 뭐 물론 여기 위아래로 여기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교육과정의 통합적 교육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의 주요 문제. 그래서 아까 장애아 통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초 연계라든지, 그 다음에 시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확 지나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이 위에 있는 애들하고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 정도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가까지 13챕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앞부분, 그래서 책도 분량이 이제 두꺼운 부분 많이 확 나가게 돼요. 오늘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서의 중요도 요것들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보실 것은 이제 제발 좀 하라는 대로 하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좀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다 우리 합격이 목표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도 나가다가 꼭 알아두세요 하는 거는 당연히 꼭 알아둬야 되고 한 번은 꼭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독할 때 쭉 넘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그쵸? 이거는 우린 이제 임용시험에 응시해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몇 점 이상 다 합격 이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푸시를 제가 이제 단연 이렇게 오랫동안 선생님들을 봐오면 어쨌든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너무 흔한 말인 것 같지만 그만큼 본인이 노력한 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이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이해를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써내는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제 블룸의 그 내용들을 같이 볼 건데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식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요. 태도나 기능 이런 것들은 또 뒤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뭐가 있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볼까요? 자, 31페이지부터 맨 앞에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과정이라는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다운 기본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로 실제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유아의 개념.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그래서 유아교육법 2조 1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이렇게 유아교육법 몇 조 몇 항, 뭐 유아교육법 시행령 몇 조, 뭐 아동복지법 등등 해서 무슨 법규 조항들이 나오잖아요. 법률의 조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 찾아서 법은 저도 이제 자료를 드릴 거지만 다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만 딱 해도 유아교육법 딱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풀로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아교육법 법의 1조 1항은 이 법은 뭐라 한다. 법의 정의를 말해놓죠. 그리고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2조에서 거의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2조 1항이 유아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이렇게. 왜냐하면 유치원에 지금 재원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때요? 3, 4, 5세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해두지 않으면 그치 3에서 5세지. 만인 거는 우리는 전문가니까 알지. 해서 만 3에서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틀려. 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법에 명시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 다시 한번 더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시험 자체가 그런 게 제가 드리는 것, 강사들이 드리는 것만 봐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관련되는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나온 내용들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보고 거기다가 추가로 유아 유치원 그 밑에 보호자도 있는데 뭐 유치원의 반일제 이건 지워졌지만 삭제됐지만 그 2조에서 말하는 유아교육 관련 용어들이 뭐지?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이제 과욕 의욕이 너무 앞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본인들한테. 자, 그래서 요 내용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라 한다.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유치원도 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육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유아교육법 2조 2항. 그래서 뭐 유아 학교로의 변화 이게 지금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되지만
그 얘기가 나온 건 너무나 오래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너무한 게 제가 학창 시절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오래전인데 그때도 뭐 유아 학교로 바뀐다더라. 공교육이 된다더라. 의무교육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무상교육으로 변경된 건 확실하죠. 지금 현재에 와서는 최근이지만. 그래서 확실한 건 이제 무상교육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공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치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유아교육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그렇지만 이름은 명칭은 아직은 학교가 아닌 유치원이라는 것.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시해 둔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비교예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비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지만, 이쪽이 유치원이고, 이쪽이 어린이집이겠죠?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3에서 5세, 여기는 0에서 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에서 5세라는 것은 취학 유예를 하지 않은 유아들을 포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여기서 만 3에서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가 유치원에 취원한 아이들인데 실제로 나는 학교를 좀 1년 늦게 보내고 싶어요 해서 만 6세인 어린이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 5세라고 잘라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뒤에 무상교육, 유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거기서 이제 지나갈게요. 지금 말씀드리고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교육의 지원비가 유아교육 지원비가 이렇게 만 3, 4, 5세로 받든지 혹은 6세까지 받으려면 만 4세부터 6세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까지만 무상으로 한다. 이런 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령으로 무조건 자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상적으로 말할 때 3에서 5세. 그래서 5세는 딱 5세가 아니고 6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많지는 않지만 실제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죠. 정부 부처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제 유보 통합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도 나왔지만 유치원과 보육이 통합되려면 이거를 합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유치원은 관할하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다 싶어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즉 보육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통합은 좀 갈 길이 좀 남아있어요. 평가 정도 이미 됐다.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는 유치원은 3, 5세 누리과정 평가로 하고 표준 보육과정 평가로. 그래서 요 3에서 5세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에 포함된 거 요 정도가 이제 조금씩의 통합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의 차이, 연령을 이렇게 구분을 해두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좀 더 많은 연령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교육과 보육이라는 차이가 있죠. 관련 법령은 유아교육법에 저촉받는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저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보건복지부만 딱 기억해 두면 당연히 교육부 관할에 교육감이 인가를 내주고 운영의 주체, 또 관할 행정기관이 교육부 소속의 지역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관할 교육지원청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안에 있는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노량진에 있는 어떤 유치원들을 관할 지도 감독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니까 각 시군 구청, 그래서 서울시청 안에 동작구청, 그래서 동작구청에 혹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지도 감독을 했는데 동작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으로는 유아교육법에서는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0-5세 표준보육과정하고 그래서 0-2세까지는 표준보육과정, 그 다음에 3에서 그 이상은 어린이집도 똑같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누리과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런데 제가 늘 이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 그냥 앞에 개정 연도를 보고 그걸로 교육과정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뭐 유치원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차이도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가볍게 보시면 국립유치원이 있죠.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 설립 주체에 따라서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있다. 근데 이제 굳이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이렇게 시립, 도립 이렇게만 구분한다. 그 다음에 또 공립유치원 안에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국공립유치원이죠. 공립유치원이에요, 공립. 국공립에서 국자가 빠졌어요. 시험 그 제목도. 그래서 공립유치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면 서울시, 뭐 경기도면 경기도, 제주시면 제주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시험도 주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하시면 단설 형태, 즉 원장, 원감, 그리고 원사, 건물이 따로 있는 단설 유치원이 있고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된 형태. 그래서 초등학교 건물을 함께 쓰고 원장, 원감도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장의 겸임. 이제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비참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병설 유치원이 아직은 공립유치원에는 훨씬 많아요. 지금 새로 짓는 유치원들은 단설 유치원을 같이 이제 초등 옆에 뭐 이렇게 같이 짓기도 하는데 아직은 병설 유치원들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단설이든 병설이든 다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합격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시게 될 곳, 차이점들은 이제 또 생각나 그때그때 관련되는 내용 따라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이렇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사담이지만 사립유치원에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아직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립유치원에 한 2, 3년 경험하신 분들 정말 열의에 불타요. 왜냐면 뭐 때때로 진짜 뭐 사립유치원 나쁘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립유치원이나 죄송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다녔던 분들은 그곳의 그 운영의 실태를 실컷 겪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이런 정도까지 약간 치를 떨고 힘들게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중에 2차 때 도움되죠. 경험이. 근데 이제 뭐 그 경험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사립유치원보다는 유아교육 전공했다면 국립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게 공립유치원으로 국립 가고 싶으시면 공립에 합격하세요. 합격해서 거기서 지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나라에서 뽑는 교육공무원의 시험에 응시해서 붙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얘기하면서 선생님들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같이 좀 볼 건데요. 이렇게 4가지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개념을 잘 알아둬야겠죠. 먼저 기초성. 자, 모든 경험은 성인의 여러 가지 발달 특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이 5가지 발달의 영역은 좀 더 잘 기억해 두세요. 신체 발달, 성격으로 나왔지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아까 성격을 사회성 발달로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인지, 정서, 저도 인지부터 나오네. 이제 이게 교육과정에 지금 신의사 예제처럼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신체 발달, 성격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요 발달에 영향 주는 교육 환경 이게 평생 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출생 이후 8세경까지 요때 인간의 80%의 지능이 발달된대요. 또 만 6세까지의 성격이 인생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하니까 기초성은 그만큼 중요하죠. 유아교육의 중요성 요 네 가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초성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적기성이 있습니다. 적기성. 그래서 요것도 딱 그 학자가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 나오겠지만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학자 중에. 그래서 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유아기에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한 발달 과업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게 그때를 놓치면 보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민감기, 몬테소리가 말한 민감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결정적 시기, 적기성은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언어 발달, 뭐 성격,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그 최적기가 다르다, 적기가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최적기를 놓치지 않고 환경을 좀 구성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 교사의 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는 전인 교육을 위해서 다 합쳐가지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전인 교육이잖아요. 유아 교육의 목표 이런 것도 이제 볼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누적성이 있습니다. 누적적이다, 쌓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장 발달에 어떤 결손이 생긴다면 그 다음 시기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결손이 있다면 심각한 나중에 장애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결손의 누적성을 빨리 수정 보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실조 혹은 환경적 이유로 인한 발달적 결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을 보상하는 그 시기는 빠를수록 의의가 크다, 좋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발달이든 신체 발달이든 아까 적기성이 다르다는 얘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결손이 생긴다면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도 점점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언어 발달의 그 누적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인 엄마로부터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엄마가 다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손들 요거 심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그 다문화 유아를 만난다면 빨리 그 결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함께 학부모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누적성도 유아교육의 중요성 중에 하나. 그리고 끝으로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인생 초기일수록 더 급속히 결정적 시기나 기초성, 적기성들이 이제 빨리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까 누적성이 어릴수록 중요하고 필요하다. 결손 보충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불가역성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어린 시기에 결손이 보충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정 보완이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불가역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등등의 그 발달의 불가역성을 고려해서 발달을 촉진, 신장시키려는 노력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못 이루어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유아교육의 중요성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뭔지, 유아교육과정이 뭔지 이것도 이제 이 시간에만 공부하는 겁니다.
전체 통틀어서 이때 진짜 연초에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그냥 보면서 계속 이해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하고 있죠. 자, 교육이란 33페이지 보면 한자로는 교육, 가르칠 기를 유, 영어로는 education 혹은 pedagogy, 우리말로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이끌어낸다. 이게 교육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누구예요? 여기 누가를 위에다 썼는데 교육자, 선생님들이죠. 교육자. 책에 있어서 이렇게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유아에게. 그죠? 학습자. 우리는 그 학습자가 유아.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그죠? 무엇을 어떻게. 즉, 교육해야 할 실체와 방법입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어때요? 지금 선생님들 수준에서 이 무엇을 어떻게를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에서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생활 주제에 따라 통합적으로 요 정도 나오면 이제 기본적인 거를 통찰하고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해야 할 여기 책에는 실체와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체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방법, 내용 다 포함해서 나라에서 내놓은 그거는 이제 2012 때 2012 가지고 2015까지 썼는데 15 개정까지 썼는데 즉 2019 나오기 전까지 원래 썼는데 그건 이제 유치원 지도서예요. 지도서 3세 11권, 4세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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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권, 11권 이렇게 해서 뭐 연령 다 합치면 30권이 넘어가는 그 교육과정의 지도서. 다 초중등은 교과서가 있지만 유치원은 교과서가 없는 대신 교사용 지도서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지금은 어때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누리과정이 나오면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아까 뭐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낸다 그랬는데 누가 교육자가 누구 학습자에게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 교육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 중에 기본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요. 교육 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요즘에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주 좀 오래되긴 했지만 벌써 교직 논술이 유치원 교직 논술이 교육학 관련이어서 초중등이 같은 문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학적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좀 오래전부터 유치원 관련 유아 교직 논술로만 나오기 때문에 교육학 관련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1차 시험 때에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서 개론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뭐 사상사, 발달, 부모, 교사, 평가 이런 부분에 평가는 이제 중복되긴 하지만 발달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학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 잘 신경 써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이건 내가 모르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육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이 라틴어로 쿠레레라고 말한다. 그 쿠레레는 경기, 코스, 트랙이다. 그래서 가르쳐야 할 교수 요목을 말한다. 테너와 테너 등은 다양한 개념이 대체로 목적과 수단, 내용과 방법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뉜다.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요. 이런 구석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교육학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용으로서의 교육, 경험으로서의 교육, 계획으로서의 교육, 결과로서의 교육이라는 네 가지 그 체계로서 네 가지가 나눠졌다는 것. 그 다음에 의도됐냐, 전개되었냐, 실현되었냐 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문서화된 의미로 이렇게 만드는데 문서화된 의미로 형식적이냐 비형식적이냐 또 드러났느냐에서 표면적이냐 잠재적이냐 영교육과정이냐 이런 식으로 또 5차 유치원교육과정까지는 부터는 이제 역할 분담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국가 수준이냐 지역 수준이냐 여기서 지역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학교 수준이냐 교사 수준이냐 이렇게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해 놓기도 하고 또 이귀윤이라는 학자가 분류한 교육과정을 우리 유치원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분류로 수록을 해놨어요. 3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들. 자 그리고 아이즈너와 밸런스는 또 교육과정을 저렇게 인지과정 발달 중심을 둔 또 기술로서의 또 자아실현으로서의 학문적 이성주의로서의 사회재건주의로서의 교육과정으로 구분을 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 놨는지 좀 잘 봐두시고 자 밑에 참고 이렇게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유형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과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해 했더니 너무 인지 쪽으로만 갔어. 안 되겠어. 경험이 중요하지. 누구예요? 존 듀이의 이제 진보주의, 생활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다가 이제 1957년에 옛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하면서 안 돼. 학문이 더 중요하구나. 학문 중심으로 가자 하다가 다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인간이야. 인간 중심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기억을 해 두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34, 35페이지에 이귀윤의 교육과정 분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해설서에 수록되어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각 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 중심 교육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를 포함하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전통주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문 중심, 학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인지 과정 중심, 탐구 결과로서의 지식 자체가 아닌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방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다. 그래서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경험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이 최대 중점이다. 라고 그래서 자아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사회재건 중심은 학교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입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 이귀윤의 교육과정 유형 분류 이제 이건 선생님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따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학자의 어떤 이론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잘 못 내요, 시험 문제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은 교육과정 해설서에 수록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각주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과정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다. 그래서 스포대기, 그 다음에 NAEYC, 여기 이제 선생님들 자주 보게 된, 이미 자주 봤을 수도 있는 전미유아교육협회 학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따서 같이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NAEYC에서는 유아교육과정을 뭐라 했는지, 알미는, 윌리엄스는 유아교육 과정을 뭐라고 말했는지 적어놓은 부분들이에요. 한 번쯤 꼼꼼하게 읽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진짜를 했지만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이에요. 슈바르츠와 로비순이라는 사람이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라는 책에서 다양한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로 제시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둘째는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셋째는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넷째는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다섯째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 요렇게. 자,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사가 미리 선별했거나 계획해서 뭔가를 짜서 유아들의 선생님이 다 선택을 해서 뭔가 준비해서 제시한 게 아니라 개별 유아의 흥미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유치원 지금 현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이런 것들도 교사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어쨌든 어디에 이제 우연히 교육과정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다가 가치를 좀 더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들의 선택과 계획으로 나오니까 교사가 미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리 계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건 유아 자신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도적인 교육도 준비를 해요. 교사의 의도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된 교육까지 다 포함한 걸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민감성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관계, 상호작용.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고 중요하게 강조가 될 텐데요.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다 비슷한 맥락으로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유아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유아를 중심으로 누구랑 뭐 교사를 중심으로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유치원이니까 교사와 유아의 관계, 상호작용, 의사소통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유아와 유아와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유아와 유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사, 유아, 그 다음에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학부모. 그쵸? 학부모도 유아와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랑도 마찬가지. 또 교사는 다른 교사,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치원 전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아만 중심으로 본다면 유아는 교사, 유아, 또 교구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 그쵸? 다 환경이지만 이거는 또 물리적 환경으로 같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틀을 잘 기억을 해 두신다면 상호작용이다, 의사소통이다, 관계성이다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교사는 당연히 유치원이라고 하는 기관도 관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이 유치원 자체라고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것처럼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구와의 상호작용, 언어적 의사소통. 그래서 퐁 들어서 물적, 일적 환경. 그쵸?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뭐다? 두 번째 있는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사의 굉장한 배려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셋째는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이에요. 오래전부터 교육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의도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즉 연간 교육계획안, 월간 교육계획안, 주간 교육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 단위 교육계획안까지 다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계획안을 작성을 하잖아요. 이제는 계획안도 없이 이제 놀이기록
뭐 과정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계획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사가 유아들의 활동을 묘사하는 활동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습해야 할 사실, 기능,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이제 구분하고 철저하게 작성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유아를 위한 교육의 기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아의 욕구나 흥미나 활동을 예견해서 자료와 환경을 체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해놓으면 사실 어떤 교사가 그 교실에 들어가도 무리 없이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융통성이 적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유아들이 선생님은 A를 준비했는데 너무 B, C를 하고 싶으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일어난 것하고 이제 거의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교수를 위한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교육 과정이다. 즉, 가르칠 목표, 내용, 순서를 일련의 문서로 딱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 계획이 마찬가지 계획안이지만 좀 범주가 크고 다양하게 준비를 했다면 교수 요목은 요목이 딱 이렇게 목록 위주로 제목 위주로 딱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내용 순서를 딱 일련의 목표로 작성해 놓은 것. 그래서 조금 더 구별하기 좋다면 국가적으로 믿을 만한 공식적인 문서의 성격. 그래서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이 개정 교육과정 자체를 조금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교수 계획안을 짜는데 교사들이 참여한다면 좀 더 나을 거다. 그런데 이제 국가 수준에서 직관적으로 획일화된 그 문서 자체로는 유아교육의 특징을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개정 교육과정이 있지만 그걸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교수 요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봐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몬테소리 교육과정, 프레벨 교육과정, 디스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성숙주의 프로그램, 행동주의다, 그다음에 구성주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명칭을 따온 게 그냥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뒷말이 제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있지만 좀 강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따로 떼놓은 것처럼 이렇게 잘 알아두시라고 5가지 이 제목을 잘 이해해두고 이게 뭔지 딱 알아두세요. 이렇게까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딱 올해 2021년도 기출됐어요. 올해 나왔어요. 지난 며칠 11월에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A형 3-3번. 이거 그러니까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개론이. 너무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지나가. 나오면 나오지. 이렇게 하면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 없겠지만 그래서 A형 3번에 반괄호 3번으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자료 드린 부분에 있는데 이 추가 자료 1번에 제가 원래는 지문도 그 부분, 김교사의 A 부분만 따서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는데요. 선생님들도 처음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또 끊어놓으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맥락이 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3번을 그냥 전체적으로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나중에 루소고요. 나중에 또 2번 문제는 듀이고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 번씩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은 잘 갖고 계세요.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3번 문제를 반괄호 3번 문제를 좀 보시면 있죠. 문제가 뭐예요?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해라 해서 문제 3번이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분류한 교육과정 유형 중에서 A와 관련 있는 것을 써라 그랬어요. A가 봤더니 여기에요. 자, 보시면 김교사가 슈바르트와 로비슨이 말했던 대로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유아의 배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뿐만 아니라 교실의 분위기, 유아, 교사, 교구 간의 상호작용 같은 요인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인가요? 그거라고 보기에는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라는 말이 있죠. 의도적인 경험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상호작용도 중요하대. 교실의 분위기 같은 것도 중요하고. 뭐 너무 두 번째 거. 그쵸? 유아의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이걸 쓰시면 되겠죠. 이거 문제 난이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완전 하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론 부분이지만 그냥 훅훅 지나가지 마시고 다 독을 하고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딱 이 문제가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이 앞부분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